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워야 산다 마지막 강의 시간인 주식 실전 매매 비책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배워야 산다 강의에서 1강의 이동평균선, 그리고 2강에서는 신저가 신고가, 그리고 마지막 3강에서 지난 시간이었죠. 화요일에 거시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총정리를 하면서 시장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많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이제 오늘은 빠졌죠, 그죠? 뭐 어제부터 시장에 어떤 위험 시그널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는 시장의 포인트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강의 내용들을 한번 좀 보게 되면, 1강에서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시장 분석.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이동평균선과 업종과 매매를 해야 되느냐? 지금 2강을 보게 되면 또 신고가 종목군을 지금 매매하면 되겠느냐? 아니면 신저가 종목들을 매매하는 활용법.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신저가, 신고가 매매 중에서 신저가, 그러니까 신저가보다도 약간 어떤 제가 이제 시그널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매수를 볼 수 있는 낙폭과대 종목들, 이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우리 조건식을 이용해서 한번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매수 신호가 뜨고 어떻게 이제 매매를 봐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3강에서 했던 이제 글로벌 경제 지표를 활용해서 시장 분석법을 했습니다. 그러면 2분기 시장 총 정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탑다운으로 일단은 글로벌 지표부터 한번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빠지면 약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의 신용장부가 지금 20조를 넘어서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빠진 이후에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할까? 내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까? 이런 우려감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기술적으로 판단을 좀 해보게 되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투심이 상당히 제한적인 어떤 유동성 안에서 많이 좀 올라온 상황이고, 그들 종목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시장이 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 지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걸 보자고 말씀드렸냐면, 일본판 양적 완화가 보여주는 글로벌 정책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나아갈 길, 그리고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현 시장의 위치, 그리고 각 국가의 경제 지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예요. 주가 상승률은 결국은 이 차트가 일본의 차트라고 말씀 좀 드렸죠. 지수가 2013년도에 8,000포인트에서 20,000포인트까지 이렇게 끌어올렸던 건 결국은 유동성, 양적 완화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성장이 없는 양적 완화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저는 이게 계속 올해 연준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지만은 큰 바운드가 이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일본의 이제 2013년도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4%까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30년 침체에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푸는 이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 역시도 4%까지의 물가 상승률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굉장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전 글로벌 시장의 통화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페드라든지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BOJ, 그리고 BOE, 영란은행, 그리고 이제 유럽도 ECB도 마찬가지였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배워야 산다 돌려보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금리 동향들, 금리 사이클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본이 거의 뭐 제로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최근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제 성장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금리 자체도 이제 마이너스 0.1% 이렇게 금리인데, 이건 사실 우리가 중앙은행과의 시중은행과의 이제 마이너스 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내 은행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한국은행과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유지가 되는 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 뭐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일본의 이제 금리 추이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결국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는 중앙은행과 일본 BOJ, 일본은행과
각 일본은행의 시중은행과의 이제 상관관계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이 지표를 보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미국이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5%이고, 그죠? 이자율이 5%이고, 물가 상승률이 5%이다. 그러면 일단 금리 사이드는 5월 달에 이 2분기 시장 전망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5월 달에 이제 금리 정책 변화가 약간 이제 뭐 인하 쪽으로는 가지는 못할 거라 보고 있고, 동결이라든지 이렇게 간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시 이번에 일단은 우리 5월 달에 발표할 CPI 지수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좀 했던 자,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을 보게 되면 일본의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 동향 추이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0.1%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3.3%까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30년 경제 위기가 오면서 사실은 이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닌 배드라든지 전 글로벌 금융 시장 쪽이 이쪽으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또 성장 자체가 연간 기준 YOY 0.4%의 자, QOQ 분기별 성장이 제로 성장이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느 정도의 유동성으로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그 정책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국내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크게 우리가 금융위기가 오고 다시 한번 우리가 2008년도라든지 팬데믹이라든지 지금 당분간은 없다. 우리가 이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시장이 빠지니까 야, 내 종목들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시장의 어떤 수급의 논리로 인해서 시장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지금 사실 신용장구들에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단기적인 어떤 물량들은 좀 위기가 올 수가 있겠지만 만약 신용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그 금융위기라든지 팬데믹처럼 지수 자체가 또 경제 위기로 가면 어떻게 할까라는 어떤 우려감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그런 우려는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오늘 제가 비록 배워야 산다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지만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올해는 그냥 큰 박스의 흐름들이고 연준에서 말로 겁을 주는 이런 시장들이 연출이 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 미국의 그 성장률을 보게 되면 이제 YOY 연간 0.9%예요. 자, 분기별로 2.6%이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5%이기 때문에 자, 이자 금리를 이제 5%이기 때문에 좀 낮출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려면 결국은 물가 상승률이 지금 5%이지만 한 4%, 3% 최종의 연준의 물가 연동제로 보게 되면 한 2%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약간 지금 시장에서 완급 조절은 분명히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5월 달에 페드에서 결국은 약간 동결적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또 다시 한번 물가 상승률, CPI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YOY 기준으로 2.9%인데 2013년도만 해도 중국이 10% 이하의 어떤 경제 성장률 우리가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예. 전 세계 공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치킨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중국 자체적으로 약간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도 사실 우리 IRA 법안이라든지 이게 중국을 겨냥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가 지금 0.7%이기 때문에 약간 디플레로 빠질 수 있다. 이런 것 또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다. 유로존을 보게 되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6.9%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걸 어떻게 그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3.5%입니다. 6.9%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물가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10.4%입니다. 굉장히 지금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같이 한 방향을 보고 있다. 어떤 한 방향이냐면 지금 사실 2008년도 요거 보십시다. 요거 보고요. 자, 우리 페드의 자산 매입 규모를 2008년도에 8,800억 달러에서 지금 보는 통화량이 8조 9천억 달러까지 이렇게 급기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오는 대신 물가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은 이제 물가 상승을 통화량을 늘리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 인플레가 나오는 이런 효과를 초래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는데 올해는 일단은 우리가 큐티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발표를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올해는 한 방향성이 그렇게 가겠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년 9월 달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9.1% 찍고 지금 5%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한 뭐 4%, 3%까지 내려오게 되면 약간 금리를 좀 인하할 수 있는 어떤 그 액션도 나오겠다. 이건 2분기 안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추이를 좀 보면서 시장을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년 만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제 인플레. 그러니까 1980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15%까지 올라왔던 이 시점에서 사실 금융위기 때 2007년도, 2008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물가가 그 당시에 올라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벤 버냉키 의장 이후에 앨런 의장, 지금은 재무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대의 물가 상승을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QE 1, 2, 3를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2014년까지. 그리고 QT가 진행이 된 이후에 팬데믹에 사실은 다시 한번 단기간에 어마무시한 유동성을 투입을 하면서 인플레가 지금 9.1%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게 지금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좀 안정화 국면이 갈 수 있는 시점이 한 3분기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강에서 듣지 않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은 경우 이 내용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죠? 어려운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사이드를 좀 보게 되면 1980년도에 자, 20%에서 패드가 그죠? 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 그리고 다시 경기가 호황 국면이라든지 안정 국면으로 가게 되면 금리를 올리면서 이렇게 유동성을 좀 빨아들이는 이런 효과를 계속 만들어냈던 시점이었는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그렇죠? 자, 금리가 제로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다시 경기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서프라임 기지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어느 정도 사실 살아나는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금리를 2.5%까지 올렸는데 팬데믹이 터지고 다시 제로금리의 유동성을 급격하게 늘리는 이런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한 3, 4년 안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서 터질지 지금 뭐 우리가 SVB 뭐 우리가 뭐 사태라든지 조금한 거는 터질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건 터질 수 있게끔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연준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수순에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금리 사이드가 올해 한 3분기에는 한 약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어떤 액션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월 달에 패드는 한 동결적으로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 지난 시간에 3월 3강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뭐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위기가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그냥 경기 자체가 이제 박스권이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연준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한은에서도 이제 금리 변동성을 좀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5%의 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좀 동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부동산이 팬데믹 이후에 이제 사실 자산 인플레가 일어났던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지금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 어려움을 끌어갈 수 있는 성장 산업이 우리가 사실 지금 2차 전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전기차 시장. 세계 이제 기술력으로 끌어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보일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향후 10년, 그죠? 10년, 20년은 이제 먹거리가 되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 반도체 산업은 이제 뭐 사양 산업은 아니지만 그럼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국내 시장을 끌어가는 산업 자체는 산업은 아니다. 어떤 밸류 체인이 되면서 산업 자체가 이제 변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시적인 포인트를 보게 되면 뭐 크게 변동성이 없겠구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환율의 어떤 변화만 동향들만 확인을 하면 되겠다는 걸 이제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1강에서 배웠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럼 현재 지금 주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종합주가 차트예요. 자 이렇게 지금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좀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거래소 종합 차트입니다. 1강에서 했던 내용이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121선과 241선의 돌파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어찌됐든
시장은 그죠? 장기적인 변화 사이클, 그러니까 하락에서 상승으로 가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나왔는데 이게 힘없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힘없이 뭐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 2,600포인트에서 2,489포인트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그러면 매수 신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팔고 도망을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성장은 지금 우리가 아까도 보셨지만 살아날 수가 없는 성장이고 성장이 정체가 되어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산업 자체를 끌어갈 수 있는 성장 산업이 나오게 되면 저는 종합주가 지수는 이게 뭐 지금 2,400포인트, 2,500포인트지만 3,000, 4,000은 넘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유동성이 투입이 되게 되면 일본에서 봤던 것처럼 8,000에서 8,000포인트에서 2만 포인트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2,5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 이상 갈 수가 있는 그런 시장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수급 여건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241선이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신호다? 매수 신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121선과 241선의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용이 장기 121선과 241선의 이동평균선은 장기 추세다. 돌파를 하게 되면 이게 장기는 분봉, 일봉, 주봉, 월봉 모두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빨간색을 중기죠, 중기. 자, 일봉에서 38일과 60일선 이동평균선의 중기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거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을 종합을 해서 지금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시청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중기 38일선과 60일선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섹터가 어디가 될까? 이거와 자, 이동평균선에서 이걸 배웠고요. 그죠? 그러면 신고가, 신저가에서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만 찍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고가의 연속성을 봐야 되겠죠. 신고가의 연속성이라는 얘기는 자, 52주 신고가의 종목이 섹터의 상승인지 개별 이슈의 상승인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섹터의 상승이면 대형주의 상승과 동반된 중소형주의 상승이 무조건 나온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와 잘 보세요. 자, 신고가에서 이게 연속성이니까 휩소, 속임수만 우리가 벗어나면 되잖아요. 그죠? 속임수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속임수는 독보적인 기술로 상승하는 경우, 중형주, 이런 거. 그리고 정부 정책의 상승 테마가 이슈가 소멸되기 전까지 매매가 가능하다. 이게 약간, 우리가 중급자 이상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속임수, 휩소, 속임수를, 매매를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것만 가려내면 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소형주의 인위적인 휩소, 페이크 휩소, 거래를 만들어서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물량을 떠넘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시장에서 너무 그쪽으로 유동성이 쏠리다 보니까 기업들의 사업 목적을 추가해서, 그쵸, 올려서 털어내는 이런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업들만 조심을 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쵸? 그럼 여기 두 가지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리고 제가 또 이동평균선에서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렸냐면 이게 강세장은 아니지만 강세 섹터가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서 파동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파동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 5일선, 11선, 21선이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 매수 타이밍은 어디서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기준점을 명확하게 내가 만약에 30분봉에 어떤 30분봉의 어떤 선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그 30분봉의 기준선이 이탈이 되면 매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5일, 12, 21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어느 선을 잡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 보세요. 38일선과 61선 중기동평균선이거든요. 근데 이 중기동평균선, 내가 중기동평균선이 저 밑에 있는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43만 원 이 종목을 이 가격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43만 원에서 25만 원에 이게 한 마이너스 50%의 이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손실을 감수하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준의 어떤 기준 잣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자, 다시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준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배산에서 얘기했던
자, 38과 61선. 여기 보시면 지금 우량 기업들 보세요.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포스코홀딩스 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이게 깨졌나요? 안 깨졌습니다. 이거 내려오면 이건 저렴 매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타이밍적으로 보게 되면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37만 원, 38만 원 선인데. 그죠? 다음 자, LG엔솔 보겠습니다. LG엔솔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61선에 내려왔습니다. 이거. 대형주들은 LG엔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셀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과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 위에 사는 거 아니에요.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야 이제 기회가 오고 있구나. 지금 퍼가 170배, 100배가 넘어가고 있지만은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LG엔솔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지금 2차전지의 성장성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어느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 그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제스도 TV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 내용들 다 올려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지금 양극재, 음극재 셀 분리막 관련해서 음극재 셀은 음극재 분리막은 보지 마라 지금. 양극재가 결국은 기술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잠시 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지금 시황상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LG화학 보세요. 이렇게 떠 있을 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내려왔잖아요. 우리가 이 배워야 산다 교육 내용에서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중기 이평선 38MA와 61선이 중기 추세가 내려오고 그 이격 조정이 닿는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다. 그럼 LG화학은 어떻게 해요?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조정을 이용해서.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LG화학에 대한 정확한 기업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LG엔솔에 대한 기업 내용.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에코프로비엠 보세요. 야, 에코프로비엠은 이동평균선을 보니까 저기 38MA선이 저 밑에 있네. 그러면 얘는 어느 쪽으로 조정을 기준점을 잡을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자, 두 가지 이동평균선만 넣어놨어요. 에코프로가 어제 오늘 21선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수급이 얘가 투자 주체가 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관 외국인들이 정말 정보력이 뛰어나서 여기서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을 보면 2차전지 셀 관련 종목군들 쪽에서 우리가 또 양극재, 저는 양극화 물질 쪽으로 무조건 보고 있거든요. NCA나 NCM이냐. 그러니까 저는 삼성 SDI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삼성 SDI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를 한번 좀 보게 되면 자, 삼성 SDI를 보게 되면 삼성 SDI는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보기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삼성 SDI를 보게 되면 자, 오늘 70만 6천원을 빠졌네.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61선도 이탈됐네. 근데 이게 왜 빠졌을까? 그럼 얘를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아까 봤던 우리가 LG엔솔을 매수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 같으면 삼성 SDI 매수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양극화 물질, 그러니까 NCA, 그러니까 얘가 NCA와 NCM이 있어요. NCM 같은 경우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하이니켈 쪽으로 이 효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NCA예요.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인데 얘는 효율보다는 약간 안정성을 추구를 한 겁니다. 물론 에코프로비엠이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2차 전지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동기구라든지 우리가 그저 많이 타고 있는 지금 전기차 쪽으로 가려면 아직까지 산업 자체가 지금 이제 막 개화기 시대란 말이에요. 5%. 주위에 보시면 한 100명 중에서 한 5대 정도, 100대 중에서 5대 정도 그렇게 지금 약간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좀 보여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 같으면
삼성 SDI 같은 거 기업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수율이 나오느냐? 응? 삼성 SDI와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게 되면 61선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하이니켈 쪽으로 NCM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저 같으면 LG 엔솔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어떤 그 기업 내용이라든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 지금 현재 위치가 이러고 있구나. 라는 걸 판단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도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비엠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자, 아직까지 지금 38MA선에 도달하지 않았네. 이격도가 좀 있네. 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한 6%의 이격도가 있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럼 저는 어떻게 보냐면, 위에 있을 때는 안 삽니다. 안 사요. 얘가 지금 어느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61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아직까지도 61선까지 내려오면 이건 저는 거의 99% 무조건 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죠? 이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부담돼. 과거에 우리가 성장이 없는 바이오 종목, 물론 바이오 섹터들도 성장이 있죠. 2014년도에 실적이 나오고 뭐 우리 산업 자체 육성을 하다 보니까 전 글로벌 시장이 2014년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거의 한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기업들 자체가 사실 바이오 쪽을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왜 셀트리온 그룹 쪽을 얘기를 하냐면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그 당시에는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한 45%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한번 주가 흐름을 잠깐 볼게요. 요것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때는 셀트리온 공매도로 기관들 공매도 때문에 진짜 골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서서히 시장의 어떤 산업 자체가 그쵸 성장산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셀트리온이 25,000원, 4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동력이 달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 당시에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45%였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때 지금 삼성그룹주들의 지분 얘기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20%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기업들만 남아있는 기업들만 이제 살아나는 생존 어떤 게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에코프로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 LG화학 이게 양극재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까지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갈 길이 아직 굉장히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조정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빠지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신고가라든지 낙폭과대라든지 이렇게 타이밍을 잡고 매매를 하는 포인트를 저는 사실은 오늘 왜 4강의 마지막 총정리를 하냐면 시장 자체가 1, 2, 3월, 4월까지 해서 이게 너무 많이 과열됐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총정리를 하면서 1강 이동평균선과 2강 신고가와 그리고 산업 우리가 전 글로벌 시장의 우리 자금 흐름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시점에서는 빠지면 어떤 섹터들을 담아야 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려고 총정리를 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차의 어떤 그 3년 그러니까 한 35개월에서 한 36개월 주기로 이 설계도를 다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주를 다 받아놓은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르헨티나 염호 관련해서 우리가 올려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수율이 나오려면 2024년도, 2025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는 이게 오늘 내 얘기를 하다가 기업 내용을 하면서 제가 하는 건데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는 양극화에 관련해서 얘는 지금 수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같이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얘는 빠져야 돼. 그러면 내가 타이밍을 어디서 잡을까? 야, 마제스터 전문가가 지금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42만 원의 매수를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오히려 61선까지 빠지면 이런 종목들은 밑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차트가 다 깨지고, 그쵸?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신용 물량이라든 이런 종목, 신용 잔고란 이런 게 다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량 바닥이 나오고 본질적인 기업 가치를 찾아갈 때 그때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장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야, 내가 2차 전지가 없으니까 전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말이 되냐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포스코 엠텍이 포스코 ICT예요. 코스닥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코스닥. 코스코 ICT예요. 얘가 올라가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얘는 원위치 찾아간다니까요. 저 밑까지. 그렇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를 기업 분석을 해보면 포스코 엠텍이 지금 이렇게 보세요. 8,000원에서 거의 39,000원. 한 400% 이상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눌림목에 매수를 하냐? 저는 안 해요.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에 매수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차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켈 관련해서 지금 뭐 하이브리드 니켈이라든지 EV 첨단 소재라든지 어반 리튬이라든지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여기서 매수 안 한다니까요. 이 강의 내용을 보시면 기술적 플러스 기업의 성장성을 봐야 된다. 산업 자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대로 된 기업을 저점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격이 지금 조율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화학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양극화 물질 앞으로 지금 74만 원이란 말이에요. 저는 정말 한 60만 원, 65만 원 오면 이거는 그냥 내 자산 한 30%는 그냥 때려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넣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30% 넣어놓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자 거시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연준에서 금리 자체를 인플레가 지금 5%인데 15%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금리를 끝까지 올려야 되는 거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한번 주저앉겠죠. 인플레 때문에. 그러면 한번 주저앉으면 이런 기업들은 LG화학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밑에 내려오면 그냥 사야 되는 거예요. LG엔솔 40만 원 이상 내려오잖아요. 이건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정말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진다. 그래서 제가 이 배워야 산다 방송은 아니지만 매주 월요일 9시 40분에서 55분에 하고 있는 마젤스터의 투자의 기술에서 이때 추천을 한 거고 이 저점 깨질 때 추천을 한 거고 한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LG엔솔 이 고점에서 전고점 넘어간다고 기술적으로 매수한다? 이건 진짜 바보들이 하는 거고 솔직히. 아시겠습니까? 이런 데는 매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똑같은 종목을 내가 타이밍을 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토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세요.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낙폭과대 요 얘기 잠깐 하고 오겠습니다. 자, 신저가 종목들이 아니지만 낙폭과대를 잡는 방법 한번 갔다가 올게요.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신고가 매매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요. 자, 지난 시간에 신저가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코스피 100개 종목과 코스닥 50개 종목만 매매를 해라. 자, 공포에 매수하는 것이다. 거시경제가 악재 노출 이후에 정부정책 육성의 이슈라든지 유동성이 확인이 되면 매수를 해라. 자, 주식 투자의 진정한 종목들을 매수하는 건 어디다? 바닥에서 사는 거다. 신저가에 매수를 하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에 포함됩니까? 그렇죠. LG엔솔 같은 경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엔솔이 LG화학과 기업 분할된 이후에 이렇게 신저가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3월 달에 얘가 퍼가 36만 원일 때 100배 가까이였거든요. 근데 이 저점이 7월 4일 날 저점이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 시장 자체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2022년 7월 달에 한번 돌아서 가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장이 빠질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섹터가 있고요. 버려야 되는 섹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업종을 볼게요, 업종. 7월 달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이거 다 지우고. 자, 여기 지우고. 작년 7월 달이었습니다. 이 종합주가 지수예요. 종합주가 지수가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요 구간이었거든요. 요 구간에서 신저가 깨지니까
이게 신저가 깨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여기서. 그러면 야, 이게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맛이 가는구나. 시장이. 그동안의 유동성, 그러니까 과거에 2020년도 3월 달에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거시적인 어떤 유동성,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QE1, 2, 3, 5, 6까지 진행했던 보는 통화량 이런 얘기들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시장이 우려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알려진 내용들은 더 이상 재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버스 시장 매매에서 이 저점이 깨질 때 오늘 제가 했던 내용들, 그죠? 지난 상강에서 일본이 성장이 없는 나라였지만 20년 침체 국면의 나라였지만 다시 한번 유동성을 투입하면서 저성장이지만 돈으로 끌어올렸던 시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연준에서 보는 거예요. 연준에서 그걸 보고 지금 이게 지금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나중에 한번 지나고 보시자고요.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물론 뭐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 시장은 마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시각 여러분들. 그러면 지수가 9월 달에 저점이 깨졌단 말이에요. 종합주가 지수가. 그러면 딱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심을 해야 되냐면 야, 얘가 빠지는데 지금 보면 9월 달에 얘가 지금 LG엔솔이 찍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얘는 뭘까? 셀 관련해서 야, 전기차의 이 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빠질 때, 올라올 때 말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 거품 물고 얘기했어요. LG엔솔 매수해라. 저점 깨져서 기술적으로 매매하지 말고요. 그리고 9점 넘어갈 때는 LG엔솔 매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게 3, 4개월 안에 시장에 LG엔솔에 대한 어떤 밸류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셀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조인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엔솔이라든지 자동차에 납품을 하려면 한 3년 전후로 해서 공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설계도라든지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야, 60만 원 정도면 너무 약간 고평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구나. 이거 빠지겠구나.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지면 또 추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오르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롱숏이라는 거예요. 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자금들은 장기 계좌에 넣어놓고 이 안에서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흐름이 이제 바뀐다니까. 삼성전자가 아니라니까요. 005939 이게 아니라니까요.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이고 시가총액이 380조지만 이게 가는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삼척동자도 야, 앞으로 성장 산업이 뭘까? 2차 전지 알고 있다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제대로 된 기업이 뭘까? 어느 기업에 투자할까? 이거 고민을 하잖아요. 맞죠? 그럼 저는 양극화 물질에서 지금 LG화학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기초 소재에서 LG화학하고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우리가 LG화학, LG엔솔 그리고 SK온하고는 이게 SK온하고는 같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양극화에서 LCM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2000년 하이니켈 쪽으로. 근데 NCA를 채택한 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삼성 SDI하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이 태생 자체가 약간 좀 안정성을 투자하잖아요. 우리 전기전자 쪽이니까. 가만히 보세요. 그렇죠? 약간 효율은 떨어지더라도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술 자체가 하이니켈 쪽으로 지금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거의 지금 하이니켈 94까지, 그죠? 94%까지 니켈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CATL 같은 경우 중국 기업들 BYD라든지 그 수율을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삼성 SDI를 매수를 하느냐. 아니, 저는 얘보다는 LG엔솔을 매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그죠? 그러면 배웠던 내용들을 접목을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신저가 얘기했죠. 그러면 자, 신저가 종목들을 제가 이제 매수 사인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거 기가 막힌 건데 저도 이번에 보시면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낙폭과대 대용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국 낙주를 보게 되면 자, 대용주 낙주를 보면 지금 신호가 뜨는 게요.
CJ, 금양, 하림지주,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첨보 이렇거든요. 코스닥 50개 종목하고 거래소 종목을 했거든요. 근데 얘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하림하고 대성홀딩스, 서울가스는 얘가 지금 다단계 물량들 때문에 지금 이건 제외를 하고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금양도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첨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첨보가 지금 사인이 떴어요. 저는 우리가 첨보는 저는 약간 제외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2차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우리 금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동 공구라든지 이쪽으로 납품을 하고 아직까지 2차전지 뭐 전기차 쪽에서는 조금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얘 추이를 보는 거예요. 조금 약하구나. 너무 많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얘가 지금 시장 빠지고 매수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준점을 잡는 건 뭐냐 하면 보세요. 자, 여기 낙폭과대 쪽에서 지금 보니까 CJ도 급락이 나왔어요. 이런 종목들은 급락 나올 때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그 금양 같은 경우는 얘가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네라고 그죠? 이제 관심 종목에 등록할 뿐입니다. 코스닥 쪽에서 첨보가 있네?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얘가. 그죠? 그러면 앞으로 수율이 나올 것인지 이런 걸 이제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레포트라든지 뭐 유튜브 많이 있잖아요. 매체들.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세상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걸 아직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LG화학, 양극화 물질,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그죠? 얘는 이거 약간 추천주도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 빠지면 오늘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제스토의 배워야 산다 마지막 4강은 추천주도 된다. 그러니까 빠졌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가격이 중요한데요. 포스코 홀딩스를 지금 35만 원, 32만 원까지 또 내려오는 걸 기다려라. 그러면 그 배워야 산다 1강에서 했던 이동평균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점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자, 241선과 121선에 내려오면 이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32만 원까지. 오케이? 이거 포스코 홀딩스 기준은 얘다. 시청자 여러분들. 얘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121선하고 241선이 있네? 그렇죠? 그러면 이번 실적 발표하고 다음 실적의 시장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까지 내려오면 저는 그냥 땡큐하고 사는 거예요. 얘는. 응? 두려워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두려워할 때는 얘가 이렇게 고점을 찍을 때, 이럴 때. 이 안에서도 트레이딩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럴 때. 그러면 또 하나 볼 수 있죠. LG화학. 아까 얘기 드렸나? 그죠? 삼성 SDI는 빠지고 있지만 나는 마제스토 전문가는 삼성 SDI는 안 보는구나. 그 이유를 간략하게 얘기 드렸어요. 그죠? 효율이 좀 떨어지는구나. 안정성을 추구하는구나. 그쵸? 이런 거 분석을 하면서. 그쵸?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포스코 홀딩스인데 아직까지 수율이 나면 시간이 걸리니까 얘는 빠진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LG화학하고 LG엔솔하고. 야, 코스닥 쪽에서는 양극재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이격도가 아직 많이 있네? 25만 원이네? 그러면 얘는 조정 나올 수 있는 각 자체가 충분히 있네? 야, 지금 보니까 121선까지 내려오기엔 너무 좀 멀어. 그러면 얘가 지금 시장에서 저는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얘기를 드릴게요. 에코프로비엠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를 이렇게 왜 지지를 하지? 라고 딱 봤을 때 아직까지 얘 에코프로를 무너뜨리면 시장 자체가 무너지니까 어느 특정 세력이 이걸 지지를 하고 있구나. 왜? 기업 내용도 좋으니까 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죠? 얘 안 빠지네? 그러면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 내려오면 그냥 삽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건 기회라는 거예요. 응? 앞으로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줄을 섰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게 지금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얘기 잠깐 좀 할까요? 자, 시장 얘기를 잠깐 하면 거래소 쪽이 2,489포인트예요. 자, 코스닥 쪽에서 838포인트입니다. 오늘 시장 분석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장조 828이라고 내려왔거든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제스토 TV 여러분들 치시고 보세요. 그 내용도 오늘 다 넣어놨습니다. 한 12분 가량으로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시장이
830에서 820까지 내려오면 얘는 단기 매수 자리가 옵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목 옥석을 가려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십시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 기관 외국인들이 팔고 오늘 선물해서 외국인들이 팔죠. 근데 그 물량들을 기관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타이밍 자체를 내려올 때는 안 사요. 그리고 내려온 상황에서 약간 좀 멈추는 어떤 액션이 나오면 그게 내일 모레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딱 좋잖아.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안 밀리려고 그죠? 지지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음봉으로 이렇게 딱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뚝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그냥 정말 이격도가 그죠? 기준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발 MA선이 기준 매수 가격 근처에서 나는 손절 그 정도 잡고 가겠다. 얘 무너지면 다 끝나거든요. 시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저 같으면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25만 원인데 20만 원까지 내려오면 이건 땡큐하고 사야 되는 거 맞죠? 물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동안에 여러분들 먹거리 성장 산업에 뭐가 있습니까? 2차 전지밖에 없어요. 그죠? 맞죠? 그럼 얘 무너지면 주식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단기는 매도라니까요. 단기는? 그렇죠? LNF 저는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 기업 내용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까지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LNF 여러분들 기업 내용 보시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데 그 금액 자체가 얼마큼 가는지 테슬라가 앞으로 내재화를 하게 되면 LNF가 어떤 좀 위축될까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첨부를 해야 되겠죠. 주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반 상승과 하락의 반반 확률이 있으면 주식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죠. 확률을 높여가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 수급, 기본적 분석을 포함을 해서 앞으로 성장산업까지 플러스 시키면 그죠? 내가 걱정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낙폭과대 쪽에서 어떤 섹터들이 오느냐.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라이브 생방송에서 직접 하는 내용들인데 보세요. 낙폭과대 종목들 보이시나요? 종목이 지금 54종목이 떴어요. 제가 단기 바닥 신호가 나오는 걸 한 100개에서 130개 종목을 보거든요. 이게. 그러면 완전한 진바닥이 나올 때는 뭐냐면 이걸 오늘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팬데믹 때 이게 500개 종목이 떴거든요. 2000년도 3월 달에. 저는 우리 바닥이다. 무조건 바닥이다. 질렀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이제 올라왔어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세요. 셀바스 AI. 그죠?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 뜨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낙폭과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 관련주들이 낙폭과대로 이제 올라오겠구나. 한번 보세요. 올라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폭은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올리면서 털어내는 거라니까요. 자, 기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력들이 올려 털어냅니다. 그걸 좀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쭉 보는 게 꿈비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저출산 그죠? 많이 빠졌네? 그렇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 같으면 저 위에서 안 삽니다. 꿈비를. 위에서 35,000원 저렇게 넘어갈 때 안 삽니다. 지금 신호가 뜨잖아요. 사는 신호가. 어떻게 여기서 매수 신호가 뜨죠? 그렇죠. 이런 자리에 사는 거예요. 매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종목들이 보이잖아요. 종목들이 한번 보면 자, 금액으로 한번 볼까요? 자, 대부 마그네슘. 그렇죠? 2차전지 소재로. 저는 이런 거 안 봅니다. 얘가 꺼지네. 자, 보세요. 금양. 금양이 신호가 떴네. 그렇죠? 얘들 여기서 한 10% 빠지면 또 떠요. 1차적인 신호가 뜬 거예요, 여러분들. 1차적인. 낙폭과대로 SBB테크 들어왔네? 요거 세력들이 물량 털기 위해서 반등. 그러니까 세력들이 설거지하는 국면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리튬 관련해서 자, 하이드로 리튬이 떴네? 그죠? 이런 거. 자, 강원에너지 여러분들.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강원에너지 이런 고점에 사는 건가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수를 하더라도 이런 가격 자체가 여기서 빠지면 올라옵니다. 이런 반등을 노리는 낙폭과대 매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가격 자체가 보세요. 쭉 보시면 미래반도체 보세요.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올려놨는데 위에서는 안 삽니다. 근데 시장에서 얘기가 매체를 통해 나올 때 이런 자리에서 나온다니까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대량 거래 터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야, 내가 지금 내 종목들의 매매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죠. 그럼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한 큐에 매수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가 양극화 물질 이게 지금 바로 수율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럼 얘는 추세가 깨지는 시점에 저기 남들이 버릴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하는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는 그러니까 지금 아리엔타 여모 지금 그 가치가 지금 현금으로 창출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한 61선에서 매수를 해보면 되겠네? 분할 매수 탁탁탁. 그죠? 예.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LG에너지 솔루션 보게 되면 고점에 사는 게 아니다. 야, 55만 원이고, 야, 마제스 전문가가 정말 매수하면, 매수 타이밍을 보면 50만 원까지 내려오면 사라고 얘기하는데, 그쵸? 그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배워에 산다는 오늘 종용을 하지만, 그죠? 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토마토 떠난 거 아니에요. 제가 2018년째 전문가 생활을 이토마토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을 살 수 있는 자리가 지금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이오 쪽에서는 제가 셀트리온 제약이 있죠. 여기서 완전 날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우리 이토마토 홈페이지 가보면 전문가 수익 랭킹 1위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지금 팔지 않고 있을까? 이런 거. 아니 지금 산업 자체가 성장주들은 그죠? 이게 이 지방이 1등이 2차 전지고 그 다음 이제 바이오주들이잖아요. 근데 반도체 관련 섹터들처럼 실적이 딱딱 찍히는데 내가 예상했던 실적보다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 사이클 자체가 가격이 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배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 포스코 퓨처의 어떤 포인트, 에코프로에 내려오면 매수를 해야 되는 어떤 이유, 그죠? 에코프로 BM 저는 2차 전지는 이제 뭐 분리막 안 봐요. 그리고 음극재 안 봅니다. 양극화 물질만 봐요. 그렇죠? 그 내용들을 제가 나중에 공개 방송이라든지 또 배워야 산다 내용을 통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제 배워야 산다에서 했던 내용들이 1강에서 한번 쭉 보시면 이동평균선 내용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죠? 오늘 강의 내용에서 첫 번째 얘기했던 지난 3강에서 했던 이 거시적인 어떤 그 유동성 투입에 대한 현재 위치 말씀을 좀 드렸고 탑다운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종목별로 지금 왜 시장이 꺾일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떤 얘기냐면 거시적으로 지금 인플레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지금 살아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략들을 세우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 잘 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배워야 산다 4강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던 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배워야 산다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